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 불확실성과 중국과의 무역협상 우려 재부상 등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72% 하락한 24,834.41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31% 내린 2,724.4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21% 내린 7,378.46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5월 리치먼드 지역의 제조업 활동이 급등했습니다.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은 5월 제조업 지수가 전월의 마이너스 3에서 16으로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월은 2015년 9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보인 바 있습니다. 지수는 제로를 기준으로 확장과 위축을 가늠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과 통신 장비업체 GTE 제재 문제에 관해 합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다만 GTE가 경영진을 바꿔야 하며 10억 달러 이상 대규모 벌금 부과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미국 내 판매 중단 조치가 해제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난 4월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대북 및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GTE에 대해 7년 동안 미국 기업과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경제 제재를 가한 바 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2일 북한의 체제 불안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양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단계별 보상이라는 구체적인 안을 논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자, 오늘부터 25일까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가 예정이 돼 있는 가운데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이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 상대 지수는 일제히 약세를 보였는데요. 월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관련 발언과 또 중국과 무역 협상에 대한 불만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다시 키웠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었던 한미 간의 정상회담 그 내용과 함께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분석해보는 시간 잠시 뒤 전문가 모시고 듣겠습니다. 자, 오늘 5월 23일 수요일이고요.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22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풀어갈 당사자인 한미 정상의 만남은 북미 정상회담의 전초전으로 여겨지는 만큼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요. 자,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 내용에 따른 한반도 비핵화 및 또 경제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김대우 경제학 박사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 이번이 네 번째였습니다.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의 관계가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열린 회담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았는데요. 오늘 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셨던 내용은 어떤 걸까요? 예, 어제 밤사이에 이제 그 세계 외신을 가장 강타한 최대 이슈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도 했다라고 한 발언이라고 하고 생각이 듭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두 분이 각자 모두 회견을 하고 바로 단독 회담을 갖기로 했는데 느닷없이 기자들이 질문을 했고 그 기자들의 질문, 인터뷰 요청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 30분 정도 기자들과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 이제 돌출적으로 생겼는데 옆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우리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북미 정상회담을 6월 12일 날 하기로 북한과 미국이 합의한 이후에 안 할 수도 있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북한이 남북 간의 이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무산을 시켰을 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두고 보자, we will see 이런 정도의 아주 외교적인 표현만을 했었는데 어저께 밤에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 새벽에는 안 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안 한다라는 것은 아니고 두 사람은 결국 6월 12일 날 그 예정대로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또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런 걸 보면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 얘기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협상의 기술일 수가 있죠.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지금 어떤 북미 회담을 앞두고 자신의 상품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모종의 지금 그 예상 외 전략을 쓰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관계는 이번에 4번째였는데 예. 비교적 화기애애하고 따뜻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이후에 기자들 앞에서 내가 학점을 준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A+를 주겠다. 예.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본인이 학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의 대가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이 중재 방법 또 중재의 설득 논리가 상당히 많이 먹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이 안 열릴 수도 있다라는 발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데 조건이 안 맞으면 회담을 미룰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조건이란 어떤 걸까요, 박사님?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CVID예요. 예. CV가 이제 complete, 완전하고 또 verify,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비핵화를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통 크게 북한의 경제 지원이라든지 또 체제 보장 이런 것을 화끈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미국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PBIT라는 얘기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한번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PBIT나 CBIT나 사실 똑같은 것으로서 이 완전 검증 가능하고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이 북한에 대한 비핵화의 조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 문제를 놓고 참 오랫동안 서로 힘겨루기를 해왔습니다. 제가 워싱턴 특파원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도 1993년도, 94년도 당시에도 제네바 합의라는 걸 해서 당시 클린턴 대통령과 김정일 간에 극적인 합의를 몇 번 했습니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속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죠. 일단 비핵화를 하겠다고 말은 해놓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키도를 통한 경수로 자금, 경제협력 자금을 받아갔습니다. 그렇지만은 해가 지나갈수록 점점 또 다른 요구 조건을 내걸면서 이 비핵화 협상을 지키지 않았고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정부의 최대 큰 실정이다. 자기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완전 무결한 일괄적인 그 핵 타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둘도 없는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자 백악관에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념주화를 공개했습니다. 이게 그만큼 성공적일 것이다라는 의미일까요, 박사님? 예, 기념주화에 대해서 한국 언론들이 아주 대서특비를 했어요. 예. 아주 이제 미국은 이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성공할 것을 전제로 해서 미국 백악관이 벌써부터 김칫국을 마신 거다라는 이런 혹평까지도 있었고요. 그러나 이것은 미국의 관행을 좀 잘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한국의
좀 아전인수격 해석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해석이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기념주화라 하면 이것은 우리나라 청와대가 만들고 또 청와대가 한국은행을 통해서 그것을 공급을 하는 배포까지도 정부가 책임지는 건데 미국 백악관에는 여행을 가보면 투어를 가보면 미국 백악관 1층에 기념 매장이 있어요. 거기는 별의별 거를 다 팝니다. 그래서 백악관의 자금 활용을 위해서 하청업자에게 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맡겨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기념 주화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뜻이나 백악관의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달려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착각일 수 있다. 샌더스 미국 백악관 대변인도 방금 전 약 한 20분 전의 기자회견에서 우리 잘 모르는 일이다. 그것은 하청업체가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념주화가 되려면 법적 구속력 있는 기념주화가 되려면 백악관이 배포를 한다든지 백악관이 판다든지 이래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문자 그대로 덜레스 에어포트라든지 공항에 가면 얼마든지 팔 수 있는 좀 하나의 좀 문화 관행이 다른 데서 오늘 우리가 착각해서 기념주화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 백악관이 북미 정상회담에 김치국을 마셨다라고 볼 수도 없고요. 이것 자체를 기념주화로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이 소품, 상품인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자,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대외적으로 공약했습니다만 비핵화를 만들어내는 그 방식에 있어서 북미 간의 입장차가 있습니다. 당초 존 볼턴 미 백악관 안보 보좌관이 선 핵포기 후 보상 방식의 표본인 리비아식 모델을 고수했지만 북한 측의 반발로 인해서 트럼프식 모델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는데요. 이 트럼프식 모델이란 무엇이며 기존의 핵폐기 방식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봐주십시오. 네, 트럼프식 모델은 한 번도 공개한 적은 없죠. 이게 이제 리비아식 모델과 대응되는 방식으로 북한이 리비아식 해결 디스멘탈 방식이라면 우리는 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턴 이 NSC 안보보좌관이 얘기한 리비아식 방식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는 리비아식을 원치 않는다. 나는 나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언론들이 트럼프 스타일의 북한 핵 비핵화 방안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식 모델이 언론을 타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면 리비아식 방식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국무원 위원장이 저토록 이렇게 이 경기를 들듯이 반대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리비아의 카다피 대통령이라고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 미국이 비핵화를 하라고 압력을 상당히 세게 가할 때 몇 년 동안 미국과 엎치락 뒤치락을 하다가 리비아의 카다피 대통령은 한꺼번에 리비아에 있던 모든 핵을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지금 미국의 테네시주라고 있어요. 밴드빌트 대학이 있는 곳인데 그 테네시주에 원래 미국의 핵을 거기서 개발한 곳이에요. 핵 보관소가 거기에 있는데 리비아가 개발한 모든 핵을 미국의 테네시주로 보내고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과 경제적 보장을 받아내는 방식이에요. 그까지는 지금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도 그런 방식을 추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리비아의 카다피 대통령이 핵을 포기한 다음에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미국의 전략인지는 모르겠지만 2011년도에 리비아에서 민주화 바람이 일어났고 거기서 이제 반란이 일어난 거죠.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 시민군, 이 반란군들을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군이 좀 도왔고 결국은 그 시민군의 반란에 의해서 카다피 정부가 무너지게 됐고 카다피 대통령은 숨어 있다가 시민군에게 체포돼서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 대목에 대해서 북한은 경계할 수밖에 없던 거죠. 예. 미국에 대해서 핵을 갖다 주면 결국은 미국은 사후에 북한의 반란을 유도하고 결국 김정은의 총살을까지도 시킬 수 있는 것이 리비아식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북한은 아주 민감하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죠. 예.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리비아식은 아니다. 트럼프 방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리비아식 모델에서 후자,
미국이 핵을 비핵화한 이후에 가다피 정권의 반란군을 도와주고 결국은 가다피 대통령이 처형될 수 있도록 어떤 간접적이나마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그런 방식은 절대 아니다.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리비아식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전반부의 리비아 방식, 그러니까 북한이 그동안에 핵 개발하고 있는 것을 모두가 다 테네시주로 가져와라. 그래서 일괄적으로 가져와야만 미국이 도와주겠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이 끝난 직후에도 그 기자회견에서 일괄 퇴기 방식, 트럼프 대통령의 영어 표현 방식을 그대로 빌리자면 all in one, 한 방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할 때만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가능하고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을 해줄 수 있고 또 북한 체제 안정을 보장해 줄 수 있다. 이것이 트럼프 모델인 거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특히 핵을 디스멘틀, 비핵화를 하는 게 과연 순간적으로 한꺼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핵 개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핵을 비핵화하는데도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도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핵을 넘기고 나면 체제 안전을 보장했다는 그 약속을 과연 지킬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런 면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단계적으로 서서히 넘기고자 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발언하기 바로 직전에 김정은 위원장과 이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따리엔에서 만나서 대책을 논의한 적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도 북한과 중국은 분명히 단계적 해법, 동시적 해법, 이 두 가지를 요구 조건으로 얘기했습니다. 단계적 해법이라는 것은 핵을 그 과학기술적 성능에 따라서 조금씩 비핵화를 하겠다. 그 다음에 동시적이라는 것은 북한이 핵을 내놓으면 미국도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 체제 안전을 보장하라. 이것이 이제 그동안에 중국이 오래전부터 얘기해온 쌍준단 방식, 쌍궤 병행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북한과 미국 간에는 이런 어떤 그 비핵화 방식을 두고 강을 건너기 정말 어려울 정도로 큰 간격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북한이 일방적인 대남 대미 메시지를 연달아 내놓으면서 관계가 지금 현재 급 냉각한 상태이고요. 정확한 진입 파악을 위해서 대화가 절실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에서 돌아온다면 남북 정상 간 한라인이 다시 한번 가동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박사님? 네, 지난번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한라인을 만들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나의 우리 남북 간의 대탕트와 외교적 큰 성과로 지금 불렸는데 아직까지 한라인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어요. 전화는 있는데 전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그런 돌발적인 사태도 한라인을 가동하지 않는다면, 아니면 한라인을 가동하지 못한다면 이 한라인이 과연 무슨 유용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한라인이 우리가 가동을 하고자 하는데 북한이 받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아예 처음부터 가동할 의사도 표시하지 않은 건지, 그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공식 발표가 없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고 있어요. 다만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그 만남도 없는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깊숙한 뜻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한라인 통화를 해봐야 남북 지도자가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 그런 면에서 북미 간의 이 정상회담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워싱턴 정상회담이 있으면 이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돌아오면 한라인을 가동하지 않을 것인가. 그런 기대가 상당히 높죠. 실제로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 격상도 했고 또 두 나라 간에 상당 시간에 걸쳐서 협의와 조율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돌아와서 중재자로서, 이 한반도 운전자로서 두 정상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핫라인을 가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과연 한라인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침실에 전화가 있어서 전화가 가면 여보세요 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전화하겠다. 그럼 저쪽에 전화를 받겠다.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한라인 전화가 될지 안 될지 그것도 여전히 변수입니다.
예. 자, 이번 주 또 하나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25일까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외신 기자들은 어제 북한에 입국을 한 반면에 우리 쪽 취재 기자단의 접수는 계속해서 지금 현재 거부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남북 고위급 회담, 이 전격 취소됐던 사례도 있었던 만큼 남북 간의 어떤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사님. 네, 지금 북한의 풍계리 그 핵실험장 폐기를 취재하기 위해서 한국의 뉴스원과 MBC 기자들이 8명이 지금 선발이 돼서 북경까지 오고 가는 지금 총극을 벌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분명히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할 때고 한국 기자를 통신사와 방송사 두 곳을 부르겠다라고 무려 3번에 걸쳐서 신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북한이 먼저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한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전후 좌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지금 남한이 보내는 우리 남측, 한국 측이 보내는 전문, 그러니까 이러이런 기자로 8명이 확정됐습니다는 그 전문 자체를 접수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황한 우리 통일부는 그 기자들한테 북경까지 가봐라. 북경에 가면 다른 외신 기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북경서 출입국 비자를 받는 거니까 8명이 지금 북경을 갔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받지 않고 비자 발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북경에서 원산으로 가는 원사 갈마공항으로 가는 비행기는 한국 기자만 쏙 빼고 나머지 기자들만 해서 지금 벌써 원산에 도착했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지금 원산에서 풍계리까지는 비가 와서 교통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기차로 이동은 시작을 못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한국 기자만 이제 빼놓은 그런 형국이죠.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는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마지막 희망이 있다. 원산이 사실은 직항로를 이용하면 굉장히 서울에서 가까운 곳이니까 서울서 원산 갈마공항까지 바로 갈 수도 있다. 오늘을 기대해보자 이러고 있어요. 원래 당초에 북한이 통보한 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시간은 5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날씨를 봐서 그 사흘 기간 중에 하겠다. 그래서 아직은 여유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통일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로 봐서 모종의 남북 간에 어떤 이 남한 측 기자, 한국 측 기자 초청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라도 우리 기자가 가서 이 폐쇄 현장에, 역사적인 현장에 가는 그런 모습이 연출됐으면 하는 게 바람이에요. 그러나 북한이 이렇게 함부로 남북 간의 합의를 깨고 이렇게 기자들, 언론은 사실 정부도 아니고 국민을 대변한 사실은 국민의 몸과 마음이고 귀일 수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담보로 해서 기자들을 오라 마라 그리고 안 넣어준다. 이런 것은 이번 기회에 북한도 좀 반성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일각에서는 북한이 예고하고 있는 이 핵실험장 폐기가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인가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외신 기자들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미국, 모스크바, 뭐 중국 등등 외신 기자들이 들어갔단 말이죠. 외신 기자들까지 들어갔는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지 않을 것까지는 보이지 않아요. 현재 지금 한국과의 그 관계를 느닷없이 단절을 하고 있는데 고위급 회담을 단절을 했죠. 여기는 여러 가지 복합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지금 북한이 아파하고 있는 대목은 바로 태영호 전 공사의 김정은에 대한 어떤 폭로, 그 자서전을 냈지 않습니까? 북한 스스로도 최고 존엄에 대한 도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그 남측을 향해서 지금 자신들의 체면을 세우느라고 막 그러는 게 아닌가 싶은데 북미 정상회담 자체의 판을 아직까지는 흔들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요. 그다음에 또 외신 분석에 따르면 풍계리 핵실험장을 직접 가서 볼 수도 없고 우리 전문가를 동원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진실은 알 수가 없지만 현재 외신상으로는 이미 풍계리 핵실험장은 핵실험장으로서의 효용 가치가 많이 그 저상이 됐다. 1호 경도, 2호 경도는 이미 폐광이 된 거나 마찬가지고 3, 4, 5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유용성이 없다. 그런 면에서 폐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미 지금 폐기하는 전망대까지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풍계리 핵실험을 폐기하리라고 하면 만약 풍계리 핵실험장도 또 다른 이유로 폐기를 거절해버리면 예. 과연 북미회담에 6월 12일 싱가포르 이 북미 역사적인 협상이 과연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국제사회에서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가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북미 정상회담도 긍정적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죠.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지을 본게임은 단연 다음 달 12일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일 겁니다. 자,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로 봤을 때 깜짝 행보 또한 기대를 해볼 수 있지는 않은가라는 시선도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겠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그 협상의 마술사죠. 예. 저 예측 불허의 행동을 하면서도 자기가 의도한 바를 상당히 많이 얻어내는 그런 전략가라는 그런 평이 많은데 이번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본인이 한반도의 평화를 몰고 온 진짜 지도자, 뭐 노벨 평화상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지도자가 되고 싶은 거죠. 또 하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미국의 안보고요. 북한의 핵으로 인해서 특히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에서 미국이 불안 정권에 들어간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참을 수 없고, 근데 그것이 첫 번째고 또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세율 인하를 통해서 대대적인 그 세금 감축을 했어요. 세금을 감축하면 지금 미국 정부는 돈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국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국가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이 문제를 지금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한미 분담금을 한국에게 더 매기겠다는 이런 지금 정책을 또 연이어 펴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장기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한반도에서 미군 비용이 미국 국방비가 좀 안 나갔으면 좋겠다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되면 그야말로 꼭 먹고 알 먹고 할 수 있는, 자기는 평화의 상징, 노벨상을 받은 평화의 대통령도 되고 또 미국의 예산을 아낀 그런 대통령도 될 수가 있다. 좀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김정은 그 위원장하고는 좀 생각은 다른데, 예. 이 핵을 비핵화하자라는 그런 북미 정상회담의 어젠다 쪽에서는 서로가 입장이 똑같은 거죠. 북한은 북미 핵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체제 안전 보장을 얻어내고 또 한반도에 미군을 뭐 장기적으로는 없애고 단기적으로는 있어도 좋다고 그랬습니다만 결국은 미군의 군사 공포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이런 것들이 지금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싱가포르에서 역사적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여기서 일각에서는 뭐 개인 호텔에서 할 샹그릴라 호텔에서 할 것이다 라는 이런 전망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통 크게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예측하지 못한 양보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예.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미국의 국민들이나 미국의 야당으로부터 견제를 당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특히 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간의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이후에 지금 미국의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무작정 퍼주기는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최소한의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나 그전에 그 클린턴 대통령과는 다른 북한의 모종의 항복을 받아냈다는 그런 어떤 빅딜이 없는 한 큰 양보도 어려운, 참으로 앞으로 딱 20일 남았는데요. 예. 지금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엄청난 지금 머리 수싸움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박사님.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이 북한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다뤄질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분명히 우리는 그것이 언급되고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 북미 관계가 좀 경색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대목도 전 대타협도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인권 문제가 미국의 기본 가치입니다. 어느 나라를 만났을 때 인권 문제를 얘기합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인권 보고서를 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권 문제를 얘기하지 않으면 북한과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게 이제 미국적 분위기예요.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남의 나라
국내 내치에 왜 관여하느냐,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런데 이것을 절충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국제적인 글로벌 스탠다드를 얘기하면서 인권 문제를 살짝 얘기할 수도 있고, 문제는 결국은 이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진심으로 핵 포기를 할 그런 마음을 갖고 출발한 이 회담이냐 아니냐 하는 그릇에 대해서 공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쪽에 더 무게중심이 넘어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신들은 어떤 의견을 내놓고 있는지도 좀 봐주십시오. 처음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라는 반응이 나올 때 정말 미국 언론들은 한결같이 이제 세계의 평화가 왔다. 마지막 냉전의 사각지대인 분열지대가 없어지고 그야말로 전 세계 인류는 화해와 번영의 길만으로 꽃길만을 거둘 수 있게 됐다. 이런 여론 일색이었어요. 그러나 최근 들어서 보도가 상당히 지금 비판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가장 경제인들이 많이 보고 있다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이지 않습니까? 월스트리트에서 발행 부수도 제일 커요. 뉴욕에서 경제인들이 다 보고 있고 월가에 대한 영향도 제일 크죠. 여기서는 오늘 아침 보도에서도 북한은 믿을 수 없다. 그동안에 여러 번 거짓말을 한 나라다. 그래서 존 볼턴 안보보좌관이 얘기한 것대로 리비아식 해법이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가지 말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뉴욕타임즈, 상당히 진보적인 매체거든요. 뉴욕타임즈는 그동안에 북미 간의 해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보도를 했냐면요. 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하게 된 이유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 따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한은 협상을 하겠다,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하는 행태로 봐서는 지금 북한이 과연 비핵화할 의지가 있냐, 문재인 대통령 당신 얘기하고 김정은 당신 얘기가 왜 틀리냐, 여기에 대해서 추궁을 했다는 식으로 지금 뉴욕타임즈는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결같이 미국 언론들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뉴욕 주가에서 다우 지수라든지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가 떨어지는 그 시간들을 보면 바로 블룸버그 통신이 북미 회담을 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 일신을 때렸어요. 그러면서 미국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바로 그 시각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나서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북한이 그렇게 나온다면 북미 회담을 안 할 수도 있고 이번에 안 하면 또 다음에 하면 되지,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미국의 언론 반응은 그렇게 썩 호의적이지 못하고 초창기만하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금융시장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 있을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경제의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을지 좀 마지막으로 봐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문자 그대로 완전한 비핵화, CBID식으로 비핵화가 되고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까지 이루어진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세금을 덜 쓰기 때문에 미국 주가가 오르는 요인이 되고 우리도 방위비가 줄어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북한에 대형 프로젝트가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한 이 새로운 기회의 창출로 인해서 한반도 경제, 특히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아니겠습니까? 한국 정신은 안보가 불안하기 때문에 주가는 좀 낮아야 된다. 이런 문제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시에도 굉장히 호재죠. 바로 그런 면에서 남북 경협주 이런 게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불안한 것이 북한의 행태는 북한의 근본적으로 속성도 그렇고 우리와 이 스타일, 방식 협상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에서 대타협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완결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일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전전반측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해결이 되는 것처럼 갔다가 또 파국으로 가는 것처럼 갔다가 그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칠 거예요. 그러면서 정치 투자자들도 일희일비를 할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판세를 읽어가는 그런 어떤 현명한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앞으로 있을 북미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 국내외 선물 시장 흐름과 투자 전략까지 짜보겠습니다. 오늘도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선재 트레이더 화상으로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부터 여쭤볼게요. 네, 우선은 일봉상 수렴 구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봉상에서 보면 수렴 구간 하단부, 상단부를 지속적으로 위아래를 건드리면서 돌파는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렇다면 우선은 수렴 구간 추세 확인 후 추가적인 매매 전략이 필요할 때다. 그래서 추세 확인 후 매매에 집중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구간들 지속적으로 313지수부터 319지수까지 보합권들 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상장은 우선은 아래 중심 근처에서 수렴에 들던 아니면 돌파를 하기 전까지는 머뭇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 예상 저항대 317지수,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대 315지수를 보고요. 우선 매수는 315.50을 돌파한 이후에 317 초반 지수를 건드리는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이 그림들 추가적인 그림보다는 우선 혼조세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야간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차트가 좀 움직였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 구간 안에서 계속적으로 보합을 뛸 거라 예상을 드렸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단부 314지수, 317지수 보합권 뛰고 있고요. 한마디로 그렇다면 이 구간들 오늘 지지력을 예상하고 윗구간 보합을 보겠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이 윗구간 보합권 매매 전략들 펼치시기 바라고요. 일봉상에서 수렴 구간 돌파 이후에는 추세를 보시라.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도 들어볼게요. 네, 해외 선물 쪽 지금 달러 인덱스 92지수 후반 되돌림을 경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달러 인덱스 93.70대부터 92.70대까지 보합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되돌림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유로하고 골드 눌림 매수 전략이 유리하겠죠. 우선은 전반적으로 섹션별로 매수 매도가 계속 엇갈리기 때문에 보합권 매매 전략이라고 크게는 말씀드리겠고요. 우선 그렇다면 눌림 매수 위에 보합권 매매 전략을 펼쳐야 된다. 아래 하단부 지지력들은 우선은 크게까지 1.17200 그때까지 대응하실 생각을 하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추세 지지력에서는 선절 라인을 잡고 매매 대응하셔야 되겠죠. 자, 우선은 보자면 아래 구간에서 반등이 크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추세는 잘 지지력을 그대로 갖고 있지 못합니다. 지지력도 약간 깬 듯한 모습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윗구간의 저항도 약간 깬 듯한 모습이다. 그렇다면 이 구간은 1.1800대는 혼조세 구간들이다. 자, 그렇다면 이 구간은 보합을 벗어나는 쪽이 방향을 띌 가능성이 높고요. 저는 얘네들 지지하고 매수 쪽 시도가 우위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간들 짧게 1.18000대 손절을 잡고 눌림 매수 대응을 하시던지요. 아니면 얘네들 한번 매수 배팅이 그 다음에 분할 대응 배팅이 좋겠죠. 우선 중요한 거는 이 위에 고가 쌍고의 형태로 안착을 하지 못하고 밀린 상태에서 다시금 보합권 들어있기 때문에 우선은 보합권 매매 전략에 매수 위의 전략들 펼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 어제 다시 72달러까지 밀린 모습입니다. 우선은 이 구간들 지지력들을 지속적으로 받쳐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저희 국내 선물 휴장일 때도 어제 미장은 돌아갔겠지만 어제 다시 한번 추세 상단부를 친 이후에 72.30 아래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전전일 거래일 때 72.30대 한마디로 3.5까지만 매수를 열고 대응을 했었는데 추가적인 반등이 새벽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다시 한번 시도하다가 무너진 이후에 다시
72달러 확인을 하러 왔죠. 자, 얘네들 그림은 전반적으로 72.00부터 72.60까지 오늘 부하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도 크게 벗어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혼조세 예상한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렇다면 매도가 어느 정도 일단락 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추세를 못 깼기 때문에 얘네들 오늘 지지력에서 매수 쪽 우위에 보합권 배팅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캐퍼분들은 72.60대 반등 매도 노리시고요. 눌림 72.00대 지지력에 눌림 매수 쪽 노리시면 큰 무리 없는 매매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입니다. 골드 여전히 부합권 매매 전략들이 유효한 상태고요. 일봉상에서 보자면 우선 빠진 이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반등을 노린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추세 매수로 돌리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되돌린 구간만 보는 거다. 자, 그렇다면 1301달러까지 매수가 열려있는 상태라고 여전히 보고 있고요. 이 구간들 부합권 매매 전략들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이 구간에서 바로 반등을 해서 1300달러까지 바로 가는지를 계속적으로 기대를 했었었는데 힘이 약한 상태에서 변동성들이 아래 구간으로 다시 이동한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얘네들 1300달러가 열리지 않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시 지지력에서 눌린 매수 배팅 위주로 본다. 자, 그렇다면 우선은 지지력들은 1288달러에 예상 목표는 1301달러까지 한마디로 1300달러까지 열려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1300달러 이상에서는 매수를 쫓아가지 않는 매도 전략, 그 다음에 1280달러 지지력 부근에서는 매도 쫓아가지 않는 매수 전략 위주로 얘네들 지속적으로 처음 애초에 봤던 보합권들 매매 전략들을 그대로 펼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저가를 다시 한번 확신이 들지 않는 상태에서 저가를 확인하고 돌렸다. 그래서 지지단 애들 그대로 매수 쪽 배팅을 보시라. 그리고 2위부터 매도 전략 펼치시기 바라고요. 우선 일봉상에서의 되돌린 구간들 지속적으로 보는 구간들이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달러 인덱스 일봉상의 저항을 지속적으로 준 상태에서 되돌림을 경계해야 될 시점이다. 한마디로 달러 인덱스 지속적으로 보면서 추세를 지키지 못한 아이들은 달러 인덱스가 되돌리게 돼 있죠. 그러면 되돌림에 대한 달러 약세에 대한 다른 종목들 배팅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지지력을 잘 받쳐내주고 윗구간 부합을 뛰는지 아니면 빠져서 노는지를 보시고 빠진다면 그때는 달러 인덱스의 일부 되돌림을 보시라. 그 되돌림 구간은 92.70대까지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청 크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92지수 92달러 그 다음에 92.50 넘어가서 92.70대까지 다시 눌린 이후에 다시 달러의 강세를 보겠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기다려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이거겠죠. 93.70대 만약에 오게 되면 걔네들을 막기 시작할 겁니다. 걔네들을 막고 나서 다시 음봉이 생기면 선재가 말했던 93.70대를 맞고 92.70대까지 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렇다면 다른 애들 반등 매도는 92.70대 왔을 때 노리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세의 지지력들 잘 받쳐내는지 아니면 저희 예상대로 빠져서 시작이 되는지를 확인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까지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짜드렸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있습니다. 종목 추천과 함께 오늘장에서 이슈되고 있는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해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뷰 박유라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비는 대부분 그친 상태입니다. 현재는 강원 영서 남부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가 약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5mm 미만의 비가 더 내리다 아침에 차츰 그치겠습니다.
이후 맑은 하늘을 되찾겠지만 황사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어제 중국 북부지방에서 발원한 황사가 서풍을 따라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저녁에 중서부부터 공기가 탁해지기 시작해 내일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마스크를 미리 챙기시는 등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차츰 맑은 하늘이 예상되지만 점차 대기질이 탁해지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22도, 춘천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동해안지방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 강릉 23도, 속초 22도로 어제보다 따뜻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한낮에 광주 24도, 대구 26도까지 올라 다소 덥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동해상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남해상으로도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